이제 이 많은 시인들, 성공한 시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뭔가 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써야 할 것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되게 다 그러죠? 저도 옛날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러한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뭔가 시로서 표현하려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지내놓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 왜 쓰기 시작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하다가 말을 가지고 재밌게 뭘 꾸며보다가 그게 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노래처럼 되고 시가 되면 더 재밌고 보람을 느끼고 사는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시를 가지고 무엇을 쓰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 뒤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인들이 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거짓말을 했죠. 특히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현실에 침묵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비참한 현실, 비참한 조국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 가지고 장난하고 말 가지고 뭘 만들어 보다가 시가 됐고 시를 쓰게 되니까 그냥 이 시를 가지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현실이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든이란 그 참여시인의 이게 원조라고 그러는데 오든 알죠? 영국의 시인.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무엇을 쓰고 싶은 것이 많아 쓰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냥 쓰지 않고는 못 견뎌가지고서 시를 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시를 읽어보면 자기가 다 엉터리더라. 그냥 시를 쓰다 말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말 가지고서 뭘 만들다 보니까 시가 됐고 그래서 시를 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얘기고 그것이 더 좋은 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으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시를 쓴 것이 무엇을 위해서 쓴 건 절대로 아니죠. 정말로 어릴 때부터 말 가지고 장난해보고 말 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난이 제법 재밌게 되고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시를 처음 발표한 것이 1956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갈대라는 시를 발표했었는데 그걸 발표하고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몇몇 친구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들었죠. 그 직업 재밌다. 시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시 좋다고 그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많아도 제일 좋은 사람이 당신 시 요전에 발표하시고 이러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눈치 없이 그 재미없대.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만났다 그냥 다음에 보자 그러고 도망 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고 또 몇 편 더 칭찬받은 시를 썼었죠. 근데 그러다가 차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 쓰는 게. 그 무렵 서울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953년에 휴전이 됐죠. 그러니까 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폐허였죠. 맨 거지, 상위군인, 창녀 그런 사람들 뿐이었고 또 길거리 다 그냥 아직도 무너진 집들이 포탄에 무너진 집들이 그냥 있고 그런
때였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제가 그때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500달러, 아니 50달러. 북한이 160달러였어요. 우리 한 3배. 필리핀이 300달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어떤 기록들을 보면 서울에는 창녀가 100만 명이다. 과장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영국의 타임스라는 데 한국 특집을 했는데, 한국을 취재해서 특집을 했어요. 그때 그건 신문에 다 났었으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코리아라는 나라,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서 지옥 같은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여기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구제를 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나라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만드는 여기서 한국에서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빗자루밖에 없고 그때 사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민주주의랑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모든 부패 지금의 부패는 그때에서부터 그것이 뿌리가 있는 거죠. 부패 또 이 독재 이 폭력 이런 것이 엄청나가지고서 결국은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폐기처벌해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강 분개해가지고서 데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모이면 전부 그 얘기하고 야 이런 개 같은 놈들도 있구나. 우리가 이것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라 안 했죠. 우리가 필리핀을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국가였어요.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막사이사이가 한국을 불쌍하게 여기가지고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서 몇백 명 수준이었죠. 밥도 먹여주고 등록금 안 받고 공짜로 대학 가르치고 그리고 항공료다 부담하고 그랬죠. 굉장히 고마워하는 나라였죠. 지금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한국이 50달러 수준일 때 필리핀은 300달러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우리보다 형편없죠. 이 얘기는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있겠죠. 나이아가라라는 말을. 나이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 옛날에 청계천에 가면 지금같이 이렇게 트이지 않았을 때 그 양옆으로 술집이 1가 2가 3가 4가 해가지고서 한 4가 5가까지 쭉 늘어서 있었어요. 술집이 다 2층입니다. 2층인데 왜 나이아가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화장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있는 술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공중경소까지 몇백 미터 쭉 달리면서
볼일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2층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으면 그냥 밑에 들고 내려 깔려요. 나이아가라처럼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물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이아가라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 집집마다 다 창녀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다 시골에서 올라온 먹살 수가 없어서 올라온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들이 시중을 듭니다. 집집마다 대낮서부터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고 젓갈장난처럼 노래 부르고 그것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가난했죠. 살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이런 때 갈대 같은 한가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죠.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시를 잘 썼는데 왜 유독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를 쓰는 일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왜 우리나라가 이 꼴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쪽의 책도 찾아 읽게 되고 그 책이란 걸 어디가 찾아 읽느냐면 술집에 3가 4가 지나면 그 청계천 근처로 거기서부터는 또 서점입니다. 고서점, 흔책방들 4가 5가 6가 7가 8가까지 전부 흔서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고서점마다 그때 집집마다 숨어있던 책들 목살 수 없으니까 다 갖다 리아카 장사한테 다 팝니다. 무게로 달아서 비싼 책도 무게로 달아서 파는 거죠. 그렇게 다 흘러나와서 그런 서점에 가 있어요. 그런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찾는 것이 그때 저희들 학생들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좀 다녔지만 뭐 다녔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안 갔으니까. 거의 학교를 다닌다는 동안은 그 서점을 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책 뒤지고 그 책 뒤지고 싸게 사고 좀 쌌죠. 책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건 아니죠. 그 서점 술집들이 있으니까 술집 앞에 지나갈 때 술 한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집 가서 술 먹고 모자르면 그 책도 잡혀가지고 못 찾고만 돈이 없어서 못 찾고만 책도 허락을 합니다. 그때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던지 학생증을 잡고서 술을 예상을 줬어요. 그 학생증을 수탈 잡혀 먹었죠. 잡혀 먹고 안 찾고 그 집에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분실했다고 다시 신문 학생증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간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시가 무엇인가, 시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것, 동떨어진 것, 이런 것도 괜찮은가, 이렇게 부추기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못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 쓰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신바람 안 나면 못 씁니다. 재미없어지고 쓰기 싫어지니까 신바람 안 나죠. 시를 못 썼죠. 그래서 결국 저는 시를 안 쓰고 한동안 지방에 가서 돌아다녔죠. 괜히 뭐 하는 일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장사한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공사장에도 가보고 학원 강사도 해보고 거의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덩치도 작고 힘도 없지만 일도 참 못합니다. 우리 집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농사꾼은 아니었지만
농가였는데 제가 한 번도 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호미질도 못했어요. 집에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저 자신도 게을러서 안 하고 그냥 농사 짓는답시고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지금도 어떤 소개할 때 사람들이 농민의 아들 그러면 좀 부끄럽죠. 난 호미질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게을러가지고 장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서 장사하는 친구 따라가서 도와준다고 그래놓고는 술 먹고 장사도 다 끝나기 전에 술 먹고서 깽판 놓고 남 장사 방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한테 야 너 집에 가 같이 못 다니겠다 떨려라고 또 공사장에 가서도 일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남의 일 방해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건달이었죠 완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야유는 제가 하도 급하니까 서울서 아편 장사가 내려왔는데 그 아편 장사 길 안내하는 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 안내하는데 진짜 그때 걸렸으면 지금 옛날 얘기니까 하지 지금도 제가 벼슬자리 나가게 되면 이런 얘기하면 다 떠가지고서 아마 망신할 겁니다. 제가 벼슬길에 안 나가기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언젠가 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실을 쓸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하간 언젠가 실을 쓸 기회가 오면 나는 지금 옛날 같은 시는 쓰지 않고 내가 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많은 이 역사적 현실 이런 것을 시로 써보겠다. 내가 사는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깊이 뿌리박지 않은 시가 좋은 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를 시작했죠. 물론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다 말장난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무언가 성취해내는 그 기쁨 그런 것 때문에 시를 쓰지만 쓰면서는 뭔가 또 목적이 생기겠죠. 그때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네요. 그 영국 신문 기자가 우리나라를 취재해가지고서 되게 저번에도 좋은 나라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미국인 강사가 있었어요. 미국인 강사가 뭐 시간 강사 미국 군인인데 그 사람이 코리아 헤럴드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걸 기억을 하는데 이 기자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꼭 한국 오면 봐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청계천을 가봐라. 청계천 가보면 그 조그만 서점 사람 몇 들어가면 빡빡 차는 그런 서점에 젊은 학생들이 다 군복 그 물든 군복 입고 군화시 입고 바글바글 들어서서 차를 찾고 있다. 차를 뒤지고 있다. 그 사람들의 좀 더 내려와 보면 술집마다 그 학생들이 바글바글 들어서 가지고서 큰 소리를 치면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언젠가는 무언가 꽃 피어날 봉우리 같은 것 그런 것이 바로 청계천 서점 술집에서 보인다. 그런 것을 써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벤네트 B-E-N-N-E-T B-E-N-N-E-T 벤네트라는 게 그리스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어로 브라이트란 말이랍니다. 브라이트.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기는 그리스계인데 브라이트란 빛이란 말이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사실 오늘 제가 원래 얘기를 잘하는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좀 재미없게 될 것 같아가지고 원고 써왔는데 원고를 써왔더니 더 안 되네 이게. 원고에 있는 거를 해야 되나 원고에 없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 거의 10년 한 많이 그렇지만 8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를 딱 2편 썼어요. 8년 동안에. 그 2편이 눈길이라는 시하고 그날이라는 시인데, 그날이라는 시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자꾸 그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슬프고 분해가지고서 못 견뎌가지고서 그냥 통곡하듯 썼던 시고, 눈길이라는 시는 제가 그 눈 속에서 막막하게 아편장 사는 사람들 길 안내를 하면서 절망감. 야, 내가 결국 나도 문학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일이란 게 천하의 막장이죠. 막장. 아편장 사는 사람 길 안내나 해주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 한 편 있습니다. 그 시 하나 읽어보죠. 예지는 더 읽어보죠.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긴 눈께 비치는 백리산길. 낮이면 주막 뒷방에 숨어 잠을 자다. 지치면 안악을 불러 육백을 친다. 억울하고 어리석게 죽은 빛바랜 주인의 사진 아래서 음탕한 농짓거리로 안악을 웃기면 바람은 뒷산 나뭇가지에 와옮겨 굶어 죽은 소년들의 온기처럼 오는데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2주먹뿐. 수제비국 한 사발로 배를 채울 때 안악은 신세탄을 늘어놓고 우리는 미친놈처럼 자꾸 웃음이 나온다. 이런 시인데 뭐 좋다는 뜻에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그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딱 2편의 시밖에 못 썼는데 그 2편의 시 중에 하나니까 지금 하나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김관식이라는 시인을 만났어요. 그때 김관식이라는 시인 여러분들 잘 모르죠. 조금 미쳤다는 건 나쁜 뜻으로 아니고 광기가 있는 시인이죠. 어느 정도 광기가 있는 시인이냐면 지금 순서대로 얘기는 안 되지만 제가 김관식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김관식이가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서울 가서 총교에서 만났더니 그래서 둘이서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이냐면 자기네 집에 나를 방도 하나 내주고 요즘 그런 사람 참 없을 겁니다. 사람 시켜서 쌀 한 짝, 김치 한 독을 자기가 빌려준 방에다가 갖다 놔요. 나보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그럼 이제 나보고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너 취직 내가 이미 시켰으니까 너 따라오라. 그래 갔죠. 예총, 예술인 총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요. 따라간 나중에 미친놈이죠. 그 사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요. 사무총장실에 들어가더니 저를 끌고 사무총장들은
당신은 오늘서부터 해보니까 나가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안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간사가 있으니까 사무부 보는 간사한테도 너도 같이 나가라. 이 자리는 신경님이 자리다. 신경님, 내가 오늘부터 너희가 발령을 냈다. 완전. 나도 좀 돌았지. 또 앉았습니다. 똑같이 본 사람이. 그 사람 갑자기 사무총장하고 간사하고가 어안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자리 다 뺏겼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러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만식. 나 오늘부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떨려난 사무총장하고 간사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서 우리를 끌어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반년을 돌아다니면서 좀 미친 짓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일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서 시작한 거죠. 서울 시작하면서 서울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한 10년 가깝게 돌아다니면서 생각했던 그러한 시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삶과 동떨어진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시를 쓰지 않고 삶에 깊이 뿌리박은 시를 쓰겠다. 그런 시를 쓴 것이 농무에 실린 시들입니다. 그때의 시를 쓸 때의 그 반응도 지금 참 생각하면 좀 옛날 얘기죠. 그 처음에 겨울밤이라는 시를 한국유호라는 데다 발표했더니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실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야, 너 그동안 시골 가서 시도 안 읽고 그러더니 감각이 좀 이상해졌구나. 그냥 너 다시 훈련을 좀 해야겠어. 그러면서 대학의 특강 같은 걸 좀 들어다니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잘못 쓰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야, 그때 어떻게 하지 마라. 봐라, 두고 봐라. 그래서 아무도 두고 보지도 않고. 그때 반응이라는 게 제가 시집을 자비를 냈습니다. 아무도 시집 내준다는 데도 없죠. 제가 내 돈을 내가지고서 500불을 찍었어요. 갖다가 만들어다가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무실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출판사에 나가는데. 큰일 났죠,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근데 시인들한테 주겠다고 전화하면 보내지 말라고 해요. 별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시는 잘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무명 시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제 처음 시집 내면 그런 서름 받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비로 내면 그럴 겁니다. 굉장히 실망했죠. 그렇지만 차츰 알려지게 돼서 저를 이해하는 사람, 또 인정하는 사람, 동료들, 선배, 후배들 많이 생겨가지고서 저도 힘을 얻었죠. 당시에는 박정희 유신 독재가 한참 극성 부릴 때 아닙니까? 저는 시라는 거는 제가 시골에서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오늘의 우리 삶을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삶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형편에서는 그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또 독재 정권 하에 사는 사람들의 아픈 삶을 좀 반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고초도 좀 겪었지만 뭐 그렇게 사실은 즐거운 일이 많았죠. 시 쓰는 일이라면 즐거운 일이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는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한동안은 이런 명제에 충실했습니다. 또 시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아마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쉽게 바뀌지 않았죠. 결국 70년대, 80년대 동안 제 시는 반유신, 반군사독재 그런 생각을 띄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는 무기가 그 시대의 무기가 되는 것, 어떤 체제, 어떤 변혁을 위한 무기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서도 충분하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름다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를 쓰고 싶은 미호 이런 데서 잠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제 생각이 드러나면 당시의 저를 지지해주던 후배나 동료들은 저를 문학주의자 이렇게 비판하고 매도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매도하면 키가 팍 죽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결국 그 후배들, 동료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를 쓰다 보니까 시를 쓰는 일이 좀 재미없고 차츰 너무 그 시대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시가 재미없어졌어요. 가만히 이게 너무 길어지죠?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때 분위기란 게 그랬어요. 그냥 재미로 재미로 얘기하는 게 낫겠네. 이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순수한 시, 그런 내용의 시를 쓰면 후배들이 욕을 해요. 새벽에 전화합니다. 목소리 낮게 깔고, 아니, 신시인 그따위 시 써가지고 되겠어요. 목소리를 되게 다 알아요. 목소리는 잘 기억되지 않습니까? 너 누구지? 그러면 아닌데요 하고 딱 끊어요. 누군데 하면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아닌데 하면 그 사람은 진짜지.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이런 경직된 분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길을 찾은 것이 민요시를 쓰는 길이었습니다. 뭔가 민요적인 가락, 민요는 우리 것이니까 또 그런 분위기 있고 민요적인 가락, 민요적인 정서 이런 것을 찾아서 시를 쓴다면 뭔가 시대의 요구 그런 것에도 부응하는 것이 되고 제가 바라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도 멀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요시를 쓰기 시작했고 민요시를 쓰면서 또
민요 공부도 했습니다. 또 민요 기행도 했고 그 바람에 많이 돌아다녔죠. 또 그 무렵에 제게 하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서 80년대 초반인데 독일서 초청이 왔어요. 어째서 독일서 저한테까지 초청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독일서 부르는 그런 초청장이 와가지고서 나도 그때가 여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 외국에 나갈 텐데 여권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담당 형사 보더니 뭘 두들겨 보더니 당신은 출국정지라고 나간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하여튼 잘못 보여가지고서 80년대서부터 출국정지가 돼가지고서 이걸 못 나가게 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거의 신들린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외국에도 물론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외국에 못 가니까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신포도 신거 전 너무 신니까 안 먹어가고 하는 식으로 외국 가봐야 재미없어. 제가 그런 걸 썼죠. 외국 안만 다녀봐도 우리나라는 못하다. 가보지도 않고 사실은 남들한테도 그 외국 가봐야 말짱할 거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민요 돌아다니면서 민요여행도 많이 하고 제가 우리나라 군 단위로 안 가본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참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했다고 제대로 한 건지 술만 많이 먹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대로 했다고 그러지만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갔다 와서는 어디 갔다 왔더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 같이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갔다 와서는 그 친구한테 묻습니다. 우리 어디 갔다 왔지? 글쎄 말이야 우리 어디지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출국 정지를 당했던 바람에 국내 여행도 많이 했고 그 나름으로 제 나름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으로 우리나라 공부도 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요시를 쓰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갑갑해지고 재미없어져요. 민요라면 어차피 한 시대 이전의 정서 아닙니까? 말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시가 꽉 막히고 틀에 박히게 되고 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시라는 건 활달하고 좀 자유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틀에 얽매이게 돼요. 점점 싫어지는 거죠. 민요에 바탕한 시는 안 되겠다. 이런 식 생각을 하면서 너무 현실에 얽매이는 시, 또 현실 문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사회 문제 이런 데만 얽매이는 시, 또 민요시 이런 거에만 얽매여서는 좋은 시, 활력이 있는 시 이런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시가 조금씩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벌써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시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성찰도 하고 시를 통해서 자기 성찰도 하고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도 시를 통해서 하고 또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그런 것도 다 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 지나치게 현실 나라 조국 그런 것이 강조된다면 그것이 재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시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에 제가 썼던 시가 어머니 할머니의 실루엣 아까 읽어주신 그 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시만 얘기하는 거는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시니까 제 시를 통해서 그냥 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넘어기를 이런 것 같은 게 좀 뒤를 좀 짧게 얘기하죠. 저는 시라는 건 역시 그래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또 현실을 뿌리박은 시, 그런 것이 아주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는 그런 시만 좋은 시는 아니죠. 좋은 시는 저는 가만히 우리나라의 좋은 시, 우리 선배들이 써놓은 좋은 시를 보면 좋은 시는 다 제각각 좋아요. 제각각. 그러니까 어떤 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백석의 시는 백석의 시 그 나름대로 좋고, 서정주의 시는 서정주 시대로 좋고, 이마의 시는 이마의 시대로 좋지, 뭐가 이마의 시가 떠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백석의 시가 떠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시는 역시 다른 남하고 달라야 되고, 또 좋은 시는 각자 좋게 존재하는 것이지 남을 닮아가면서 좋은 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가 지금 뭐 디지털 시대에 시를 읽는 독자도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머지않아 우리 말도 없어질 것이다. 지구상에는 중요한 몇 개의 언어, 8개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8개의 언어만 남고 나머지 언어는 다 없어질 것이다. 사실 그럴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언어도 없어지지 않고, 물론 덜 중요하게 쓰이겠지만 없어지지 않고, 시는 더군다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말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고, 또 말을 가지고 우리들의 꿈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결국 시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죠. 좋은 걸 보면 시적이다 그래요. 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것을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을 꿈꾸는 것이 있고, 그 좋은 것이 바로 시적인 것.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꿈꾸는 한 결코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좀 얘기하면 뒤죽박죽이 되고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데, 처음부터 그냥 읽었으면 되는데 괜히 재밌게 한다고 재미나지도 않은 말 가지고서 하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고, 이게 뭐까지 읽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박죽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충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면 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해주시면 좀 대답을 해드리죠. 비주류에서 진국의 과정을 지탱해 오고 우리 사회의 많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 그 사회 변화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어마어마하고 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학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데, 인터넷으로 인한 그 문학의 위기를 저희가 봉착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좋은 시란 어떤 시를 좋은 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으나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현 시대에 시가 할 수 있는 기능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시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면 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경치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 같아요.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바로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우리들의 꿈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꼭 무슨 막연한 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좋은 것을 지향하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표현이 시니까 시는 그런 것을 표현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기 성찰을 합니다. 시를 쓰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다 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시는 아무리 그 향수자가 소수가 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제가 시이니까 밥벌 떨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시를 잘 못 씁니다. 근데 좋아는 하는데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 쓸 때는 항상 시적인 게 무엇인지 알고 시적인 거. 네, 시적인 걸 무엇인지 좀 알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가장 시적인 거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주고 시 창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다 시적인 것일 수 있죠. 그 시적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것으로 구상하는가. 그런 데서 시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결국 많이 읽어가지고서 이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를 저는 눈으로 혹은 입으로만 읽지 말고 몸으로 읽으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시를 처음 접했었습니다. 동무라는 시를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그 시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시가 다 읽고 나서 되게 답답하게 해소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시를 공부한 학생인데 좀 뜨문뜨문 시를 쓰면서 항상 저만의 세계관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시로 쓰면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굳이 시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세계관을 만들 필요는 없고 시 세계라는 것도 살아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긴 그래요. 시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자기 시에 갇혀가지고서 자기 시가 지향하는 것하고 비슷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건 틀림없죠. 예컨대 별 생각 없이 그 70년대 같은 때 반독재적인 성향의 시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반독재적인 삶 쪽에 갇히게 돼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저 자신도 그랬었고 그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억지로 따로 시세계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시를 쓰고 정직하게 시를 쓰고 또 그렇게 살면서 세계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거죠.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갈 때처럼 항상 속으로 울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변절이 아니라 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를 쓰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시대의 변화, 그 조류에 따라서 천체가 운행하듯이 그런 변화를 주는 것들이 그 시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변절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도 바뀌고 그러면 당연히 변화하기 마련이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시인들 보면 갑갑하죠. 지금도 어떤 시인들 보면 뭐 반독재, 군사독재, 무슨 군사독재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저한테 변절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많이 바뀌었구나. 아, 옛날하고 시가 달라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시가 안 달라지고 어떡합니까? 나이 먹는데.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자라지 않는 아이죠.